네, 시니어TV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삶의 중반에서 마주한 비밀 코드, 소위 행복을 위한 7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많은 좀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나오는 좀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결혼은 언제 하니? 도대체 취업은 어떻게 잘하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관심의 표현이었대요. 아니, 그냥 자기는 관심의 표현이었대요. 그냥 반가워서 그 얘기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너무 자기는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기에게 너무나 좀 듣기 싫은 좀 질문들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관심의 표현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심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의 표현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날까요?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직장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성장 문화 대 공정성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뭔가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일단 끌어줄게. 일단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것이 좀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전무님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 사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냥 그 사람만 내가 좀 잘 따라가면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 중심으로 가고 내가 그 문화에 잘 섞여 있기만 해도 나의 성공과 나의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였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이미 3만 불 시대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3만 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많은 그런 나라들이 3만 불 시대의 토대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나라들의 3만 불이 갑자기 6만 불 되고 9만 불 되고 12만 불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 토대에 계속 멈춰 있거나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거기 진입을 한 겁니다. 소위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장 문화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 문화가 아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는 겁니다. 아니,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사람들 내가 챙기고. 이것이 좀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주의 문화라는 건 항상 개별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을 항상 조금 지양하게 하고요. 집단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윗세대보다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은 집단주의보다는 서양 중심의 개인주의가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훨씬 더 좀 더 강한 문화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왔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니, 외국인보다 더하다. 뭔가 우리가 안 섞인다. 아니, 이게 조직 문화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 요즘 자식 세대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관통하는 사실 토대 문화가 바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 중심 문화에서 워라밸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내가 성실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의 세대에서는 훨씬 더 좀 관계적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좀 챙기고 나를 자기 실현을 해보고 이런 시대가 훨씬 더 좀 강해졌다는 거죠. 요즘에 이혼율이 상당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5명이 결혼을 하고요, 2.7명이 이혼을 한다는 충격적인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 옛날에는 더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더 가부장적이었는데 왜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 이혼이 더 많아질까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요, 욕구의 위계라고 하는 한 단계를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하위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 그 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욕구가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 욕구가 인정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에 대한 욕구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위의 욕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생존과 안전이 중요해졌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네 아버지가 돈은 벌어오잖니. 야, 네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는 좀 해오잖니.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버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최소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져가는 사회다. 이거는 사람의 성격 문제나 아니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의 변곡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한 2002년에만 해도요, 부모님을 누가 부양을 할 거냐, 부모님을 누가 부양할 거냐,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 책임을 다할 거냐. 그 측면에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자신이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젊은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아니, 왜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 7명밖에 안 모신다고 그럼 3명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19년에 도래에서는 어떻게 통계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명에서 3명 정도로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는요, 10명 중에 7명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다면 2019년, 여러분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 토대 안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수가 2~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 통계에 응답한 사람들이요, MZ세대뿐만 아니라 어떤 중년층, 어떻게 보면 40대, 50대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젊은 세대로 가보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줌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 너네 부모님 모실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이렇게 제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고 했더니, 그 줌 기능에 보면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딱 한 명 빼고. 아니, 학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100명 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어떤 게 좀 궁금했을까요? 그 한 명, 그렇죠? 그 한 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올렸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잘못 눌렀대요. 잘못.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몇 명이에요? 0명이죠. 그렇죠? 이만큼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장문화 대 공정성,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 일가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측면을 한 가지로 딱 여러분 압축시킨다면 바로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집단주의라고 하는 기존 세대와 수평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신세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른 물결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바로 낀 세대죠. 누굴까요? 중년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다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양보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모하듯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밑에 있는 세대들은 완전히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평생 내 온몸을 다 갈아 넣었는데,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5시만 딱 땡하면 바로 퇴근한대요. 아니 어떻게 눈치도 없이 아니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요, 낀 세대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웁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세대예요. 제가 한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자기가 살아왔고요. 또 오빠를 항상 돌봤고요. 심지어 자기 동생도 돌봤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는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사실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과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일하는 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일은 할 수 있죠. 가정을 같이 돌보고 하는 거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인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마음이 울적한 이유는 뭔가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언젠가부터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유명한 세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년기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모든 발달 단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각광받지 못하는 세대가 중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동기, 청소년기, 유아기, 노년기까지, 청년기 다 뭔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중년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가장 잊혀진 세대고, 무슨 중년기가 뭐가 문제야? 중년기는 괜찮은데. 아니, 돈도 그만큼 가장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요, 중년기는 생애 발달 과정에서 가장 정점이긴 합니다.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이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보통 내 집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빚 갚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쨌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뭔가 벌이도 좀 많고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가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측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동기나 유아기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는 조금 어려워도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괜찮아. 나이가 젊으니까. 젊으니까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중년기는 어때요? 올라가기보다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나는 항상 올라가기만 했어요. 나는 항상 내 다음 스텝이 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점점 내리막길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장까지 올라가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장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보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임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건 정말 엄청난 경쟁이고 성실하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리해고,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 이런 거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점이자 어떤 면에서 그만큼 가장 큰 정서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요, 또 이 중년기가 문제가 뭐냐면 애들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실패하고 해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뒤에 있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오빠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옆에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를 이렇게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누군가를 다 돌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나는 점점 쇠퇴해가고 신체적으로는 상실감도 생기고 심리적인 상실감도 생기고 이런 토대가 생기는데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계속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토대가 우리 사회에 짙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문제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중년기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가장 정말 생생하게 맞이하게 되는, 물론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중년기 이후 때부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잃게 되는 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임감은 많아지고 부담감은 많아지고 어깨에 무엇인가를 많이 올려놓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년기면 사회에서 괜찮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 사회의 회사원들은 딱 두 가지의 측면이 있구나. 첫 번째는 무주택자이거나 두 번째는 1주택자이거나 2주택자, 3주택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집이 한 채 있거나 집이 없거나, 그게 어디 사느냐의 문제지 그냥 거의 집 한 채 있거나 집 없거나 거의 그 수준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나를 관리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뛰었는데 사실 나한테 이렇게 남아있는 게 한 줌의 작은 집과 어떤 면에서는 작은 직책, 그게 다인 거예요. 이게 다인가? 이게 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이 사연 속에서 나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치과를 갔는데요.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이렇게 좀 이 이빨을 계속 써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 뭐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버티시면서 그냥 하시면 그냥 뭐 또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를 했어요. 아, 버티면 좀 되겠구나. 버티면은 좀 쓸 수 있겠구나. 근데 버티는 끝에 뭐가 있지? 조금 버티면 그럭저럭 쓴다니, 그러면 그 버티는 끝에 뭐가 있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토대가 넘실넘실 내 삶에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위축돼요. 관계 안에서도 위축됩니다. 우리 왜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윗사람들이 자꾸 밥을 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에 젊은 세대라면 왜 윗세대 분들이 밥을 자꾸 사시는 줄 아세요? 밥을 사야만 내가 거기 존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그냥 가서 있기만 해도 반겨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윗세대들에서는 내가 밥을 사야만 내가 끼워줄 것 같고, 내가 밥을 안 사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조금 끼워줄 것 같은,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중년기에 많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은요, 중년기 시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이자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시기. 내가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던 길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뭘까요? 회복도 있고 탄력성도 있고,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요, 회복과 탄력성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위기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토대를 넣고 본다면 뭘까요? 회복 탄력성의 전제는 바로 절망과 위기이다. 그래서 칼 융도 뭐라고 말했냐면,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분명하지만 그 토대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 여러분, 찰흙으로 무엇인가 멋진 탱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만약에 멋진 인형 같은 어떤 공주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찰흙을 뭉개야 돼요. 그렇죠? 뭉개야만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지내왔고 내가 삶을 살아왔던 어떤 토대가 있었죠. 근데 내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뭐 도대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왜 나는 내가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지? 이런 어떤 절망스러운 시기가 다시 말하자면 나를 다시 샘솟게 만드는 새로운 비밀 코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비밀 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거절감이고요. 두 번째가 소외감입니다. 아까 밥을 왜 산다고 그랬죠? 밥을 사야만 거기 있을 거라는 어떤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할아버지들은 넉넉하게 어이구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허허허 뭐 괜찮다, 뭔가 인생을 다 통달한 것 같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친해져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너무너무나 걱정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잘 들어봤더니, 그분이 원래 굉장히 좀 부유했고 좀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좀 경제적인 것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요, 손자도 있었고 손녀딸도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2학년 때 이럴 때는 2만 원씩 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1만 원씩 2만 원씩 막 줬던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준 거예요. 근데요, 5학년, 6학년 됐을 때도요, 비슷하게 준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게 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 시기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3, 4만 원, 2, 3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주긴 했는데, 우리 손자가 예전에만 해도 너무 좋아했던 그 손자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거의 막 대충. 아니, 인사를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대충 하지? 여기서 벌써 좀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풀으려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뭐 잘 있니? 했는데 손자가 그거를 보고서요,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걱정의 어쩌면 토대 안에 있는 표정과 분노에 또 일그러진 표정을 같이 중첩해서 보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진짜 싹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할아버지 토대 안에는. 그렇죠. 거절감, 소외감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MT 같은 거 이렇게 가기 싫은데 막 그냥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야, 바빠도 안 와도 돼. 야, 바쁘면 안 와도 돼. 야, 바쁜 사람들은 꼭 이거 안 와도 돼. 이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애다. 이러면. 좋아가지고, 아싸! 막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부장이에요. 근데 젊은 직원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부장님, 오늘 저녁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출몰한 거예요? 바로 거절감과 소외감이라는 거죠. 제가 한 중년 남성에게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남성이 순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순천까지 내려가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제 마친 거죠.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출장을 마친 다음에 3일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 출장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회사를 다음에 안 나가고 3일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이제 분께서 사실 고향이 충청도였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미 순천 내려가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천에 내려가서 일을 다 보고 차로 또 올라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향집을 안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올라오다가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먹은 겁니다. 사실 이게 순천 갔다가 가는 길에 들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들렸다 가면 이게 엄청나게 사실 또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들린 겁니다. 들려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 생각에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있는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카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내한테 뭐 내가 이제 조금 이따 가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 이제 가려고 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답변이 와요. 답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보,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고향집 갔으니까 실컷 쉬고 와. 실컷 쉬고 와.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화가 나셨더라고요. 실컷 쉬고 와. 가로치고 영원히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 오지 말라는 건가 도대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거절감과 소외감. 여러분 중년기 시기 때 내가 많이 화가 나고 있다. 내가 뭔가 좀 너무나 내가 여기서 뭔가 배신감이 든다. 내가 뭔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너무나 화가 많이 들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감히 날 무시해?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문자를 씹었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뭐?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완전 사람 뭐 혹은 줄 아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내가 ATM 기계야? 내가 ATM 기계냐고. 아유 내가 뭐 성공만 해보게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우리 지하층에 있는 심층 감정 우리 지하층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그 깊은 감정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거절감과 소외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과 소외감이 지하 1층이라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사랑,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 또 무능력, 내가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3번째, 무가치입니다. 내가 가치롭지 못한 존재가 될까 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능력이 좀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못해서 좀 무시당할까봐, 내가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어서 버림받을까봐, 내가 홀로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 3층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존감이라는 게 숨어 있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슬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측면을 관통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라이카드라는 학자인데요. 이 라이카드는 55세에서 84세 그 대상자들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년기 이후에 어떤 성격으로 변모하는지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의존형입니다. 의존형.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 애미야, 애미 어딨니? 그럼 네 하고 가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 좀 치우래요. 이거 좀 갖다 놓으래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아이고 나는 이게 뜨뜻한 게 좋은데 이게 지금 전기장판이 잘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계속 뭔가 의존하게 되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게 되는, 물론 이제 몸이 안 좋고 좀 어려워지시고 충분히 그래서 돌봐야 될 토대가 있기도 하지만 좀 과하게 의존하게 되는 형태들, 이런 의존형이라는 게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장방어형입니다. 무장방어형. 의존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솔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긴 하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약하니까 좀 네가 해줘라. 이러면서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장방어형은 솔직함이 결여돼 있는 겁니다.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비춰질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능력이 없을까봐,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비춰질까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무장 방어하시는 분들, 정력적으로 막 내가 움직이시는 분들, 좀 신경질적이기도 해요. 막 내가 막 다 할 수 있거든? 야, 뭐 이걸 왜 못해? 왜 못해 내가?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장 방어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내가 뭔가 카이사르 시저 같은, 내가 여전히 뭔가 대단한 장군인 것 같은, 이미 막 흰머리는 다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지금 청춘인 것처럼 막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경향이 무장 방어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분노형입니다. 분노형. 분노형은요, 쉽게 말하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한숨을 푹 쉬고요. 여러분 혹시 스머프에서 투덜이 스머프 아세요? 그 딱 투덜이 스머프의 그 모형입니다. 인생 전체를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겠죠. 어떻게 긍정적인 것만 있었겠어요. 근데 인생 전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생각하시는, 너무 그 채색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너무 부정적인 거로 보시면서 그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우리 오빠가 그랬어. 저 사장님이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이 분노형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자학형입니다. 자학형은요, 분노형과 좀 달라요. 분노형은 타인에게 좀 비난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학형은 자기 비난하시는 분들. 왜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어서 뭐 하겠노? 열심히 살겠지. 열심히 살아도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뭔가 듣다 보면 이게 좀 허무해요. 그렇죠? 뭔가 좀 허무한 경향들.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좀 헛되고 헛되다라는 특징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동반해서 같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도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우울해요. 그냥 뭔가 다 잘못됐는데 그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가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학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야말로 가장 좋은 유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형입니다. 성숙형은요, 자신의 삶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단순히 뭐 내일은 좋은 해가 뜰 거야, 막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나쁜 얘기를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레크레이션인지 모르고 어떤 수업을 제가 모르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무슨 강사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투의 그 강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떤 걸 하냐면요, 웃음 발사 3초 막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하하하 웃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하하하 저도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목소리가 작다, 웃음 발사 5초. 그랬더니 하하하 웃음소리가 작다, 아직도 웃음 발사 10초. 이게 벌 주는 건지 이게 웃겨야 웃는 건데, 그리고 막 갑자기 다 일어나래요. 일어나더니 뭐 오른손 들어, 왼발 들어, 뭐 오른팔 들어,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그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데, 내가 이미 생각은 부정적인데 그냥 막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과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미래 사회에서는 보니까 뭐 200살까지 산다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신체적으로도 약간씩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직급의 정점을 달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걸 수용해야 너무나 큰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성숙한 상태. 여러분, 성숙한 상태라는 것은 바로 원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불행감입니다. 그럼 불행감은 뭘까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조금 더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개념들, 긍정심리학에 있는 개념들이 사실 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이분이 이것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성숙형인지 혹은 성숙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숙형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요소들을 많이 채워야 되는지를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쾌락입니다. 희열, 안락감, 황홀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거를 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많이 웃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 막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그랬던 때가 있죠.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이들은 많이 놀잖아요. 물론 지금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학업과 경쟁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는 많이 놀았잖아요. 어쩌면 아이들은 천진무구해서 놀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놀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밌고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신나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아, 그게 뭐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아요. 어렸을 때 내가 밤새도록 했었던 일이 뭐가 있지? 내가 밤새도록 했던 활동이 뭐가 있지? 왜 어렸을 때를 물어보냐? 지금은 밤새면서 하는 걸 물어보면요, 야근이에요. 거의 야근. 야근이 아닌데 밤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걱정에 젖어가지고 유튜브 보거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야근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밤을 샜다는 거. 밤을 새진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 몰래 내가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뭔가 내가 재밌게 했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해 보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놀이, 더 나아가서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운동도 될 수 있고요. 작은 여러분의 자기 개발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의 가치이자 의미이자 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무엇인가에 깊게 빠지는 능력, 무엇인가에 내가 흠뻑 젖어보는 능력, 그 토대, 그것이 우리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들 분주하게만 살면서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나는 지금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자세. 소위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너르게 관조하는 습관들. 어떤 면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잃어버렸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질문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상담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아야겠죠. 그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가던 길 계속 가면 될까요? 그러면 더 길을 잃게 되겠죠. 오히려 돌아서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 생각하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길, 아직도 가야 하는 나의 길, 나의 의미와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그 토대가 행복의 3대 조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쾌락이고요. 즐거운 거, 좋은 거. 두 번째는요, 몰입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와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행복 연구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 연구는 전체 삶, 일생 전체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종단 연구. 종단 연구는 뭐냐면 오랫동안 한 연구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한 연구예요. 이런 연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연구는 연구로서 값어치가 굉장히 크지만 많은 대학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게 기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구가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했겠죠.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했을 거잖아요. 그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하버드 대학생의 2학년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요. 1937년부터 시작해서 72년간 개인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정도 갔으면 인생의 성공은 따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는 훨씬 더 그것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다녔을 때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인생을 다 성공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 위해서 이 연구가 무려 72년 동안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토대에서 이걸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데 선진에 있는 연구자의 연구의 몫을 다시 이어달리기처럼 받아서 또 받아서 또 받아서 한 연구자가 72년의 연구를 종료하고 이 연구를 발표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7가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표하게 이르러요. 여러분 7가지 주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비밀 코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고통스러운 것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끝엔 뭐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삶은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 그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고통을 경험하는 게 있고 앞으로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아닐 거야.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렇게 한다거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첫 번째 덕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도 다 교육이에요. 입시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토대예요. 사람은 배워가는 토대,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배움의 열매가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비흡연이에요. 비흡연. 다섯 번째는 적당한 음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음주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임원분이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귓속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음주가 이게 소주 한 병 정도를 말하는 거냐, 몇 병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술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술에 내가 의존하거나 뭔가 내가 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술에서 뭔가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은요, 최소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이건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그냥 행복의 토대에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메커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운동이 숨쉬기 운동 포함되냐? 안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게 걸어 다니는 시간을 보면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30분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되냐? 걷는 건 안 됩니다. 뭐가 되나요? 그렇죠. 심장이 뛸 수 있는 운동.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걸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7가지가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일상에서 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0세 때요, 이 요소 중에 5개에서 6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 106명 중에서 50%가 80세 때에도 행복하고 건강했다고 해요. 또 50세 때 3개 이하인 경우의 사람들은요, 80세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결과죠. 그렇죠? 3개 이하의 요소를 지닌 사람은 4개 이상을 지닌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에 육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무나 큰 좀 각성을 하게 만들었죠. 그걸 토대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가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과 마음의 균형.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게 뭐예요? 뭔가 내가 운동하고
내가 조금 비흡연하고, 그렇죠? 내가 뭔가 술도 좀 내가 그런 것으로 좀 자유롭고 그런 토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은 몸과 마음의 균형, 즉 건강이었다는 겁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흡연, 교육, 적당한 음주, 평균 체중, 운동이나 식단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조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삶, 어떤 면에서는 이만하면 괜찮은 삶, 어떤 면에서는 좀 균형 잡힌 삶, 이 토대에서 피는 열매에 가까웠다. 이렇게 노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토대에서 행복이란 내면의 여유이고요, 안정감이고요. 이것이 토양이라고 한다면 그 토대에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힘, 그 토양에서 피어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이고요.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이 노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행복이 인간관계가 되게 행복하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이라던데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커플이 뭔가 막 사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100일 분명히 제가 볼 땐 전이에요. 남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여성의 머리를 막 쓰다듬고 막 어깨를 막 만지고 터치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사랑해 뭐 자기 뭐 너무나 자기만 보면 뭐 너 어때 막 이런 뭔가 그런 간드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도 싫지 않은 그런 좀 눈빛이었어요. 그 여성도 그냥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역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여유로웠는데 거기가 그 두 명의 커플이 막 일어서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낑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거의 막 너무나 자기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도 그 남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 머리를 막 만지면서 자기 막 사랑하고 이런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진짜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성격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공간이 없고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다. 그 7가지의 주제는 나의 심신,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위대한 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데 몸과 마음의 균형, 그 적절한 건강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피는 관계야말로 바로 행복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우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 만나서 거기서부터 가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또 다 나가야 되고 나가야만 하고 또 그렇죠? 독립해서 나가야죠. 그렇죠?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부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 생활이 지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복할 수 있을지. 행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내가 좋은 어떤 감정들, 생각들, 또 시간들, 경험들, 또 여러 추억들을 쌓는 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4번째는 비흡연, 5번째는 적당한 음주, 6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심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신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7번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행복에 있어서 전체 원만한 삶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토대 2가지 행복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셀리그만의 연구였고요. 2번째는 베일런트의 연구였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깊게 해보시고요. 또 끊임없이 성장해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자기 관리를 잘 해보시는 거고요. 그 토대 안에서 나의 좋은 관계가 너르게 또 깊게
구축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중년기라고 하는 토대가 절망이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그 토양이 바로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점,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